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데렐라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그게 뭔가를 정리를 해야만 우리가 이제 얘기를 시작할 수 있겠고요. 이 강의에서, 이 책에서는 행복한 결혼을 통한 계층 상승으로만 한정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설화 신데렐라 있잖아요. 그 신데렐라 설화는 사실 전 세계에 있는 설화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뭐죠? 우리나라에 있는 신데렐라 설화. 콩쥐팥쥐요. 네, 콩쥐팥쥐가 신데렐라 설화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저쪽 동유럽에, 북유럽에, 뭐 저쪽 서유럽에 거기 막 퍼져 있는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그런 설화입니다. 근데 조금씩 다르죠. 이본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콩쥐팥쥐하고 신데렐라 비교해보면 굉장히 비슷한 대목이 많죠. 가난한 여자가 왕자님하고 결혼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선 계모가 등장하고 계모가 의붓 언니를 데려와갖고 구박을 하고 있고 또 뭐 거기 동물들이 도와주고 어느 순간에 변신을 하고 뭐 이런 특히 신데렐라에서 중요한 유리구두가 있죠. 구두의 신발 찾기라고 하는 게 콩쥐팥쥐도 똑같이 있어요. 신발을 떨어뜨리고 가고 신발을 찾는 이야기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데렐라 설화를 쭉 비교해보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 꼭 계모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변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유리구두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대중예술사 속에서 지금 이 책에서 신데렐라 이야기다 라고 설명할 때는 나머지 이야기 다 빼고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그 상대자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그래서 행복한 결혼과 사랑을 하고 그와 동시에 돈과 권력도 같이 얻게 되는, 결혼과 함께 계층 상승도 함께 이루어지는 이야기, 이렇게 한정을 하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한국 대중예술에서 신데렐라 이야기가 드물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가난한 여자가 부잣집 남자 그러면 얘기 무지하게 많지 않아요? 옛날에도?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신데렐라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져보겠습니다. 그 신데렐라가요, 그냥 왕자님하고 결혼한 게, 사랑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전 남친이 있었어요. 전 남친을 배신하고 왕자하고 결혼했어요. 자, 우리 이거 신데렐라라고 합니까? 이런 거 신데렐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또 하나. 자, 왕자랑 결혼했어요. 행복하게. 왕자님이 낙점해가지고 신데렐라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신데렐라 같죠? 그럼 했는데 시댁 식구가 엄청 구박해요. 그래서 막 쫓겨나요. 자, 이거 우리 신데렐라 이야기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네. 불행한 며느리 이야기예요. 이거는 신데렐라가 아닙니다. 자, 부부 사이도 괜찮고 가족 간에는 뭐 그저 괜찮아요. 결혼을 성공적으로 왕자님한테 시집을 갔는데, 근데 그 왕자의 능력이 정치력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되게 힘들어요. 맞아, 그 왕자가 통치하는 나라가 엉망진창인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자, 이렇다면 이거 신데렐라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별로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신데렐라 이야기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복잡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계층 상승이 돼서 그 사회에 권력자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 사회가 꽤 괜찮은 세상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진짜 못 살겠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괴롭고 막 전쟁 덩어리고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신데렐라 결혼해서 그걸 축하해 줄 수 있을 만큼 그 사회가 괜찮은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는 결혼을 했는데 그 가족에서 다 받아들여주고 가족이 다 화목하게 그 결혼을 다 이렇게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맨 처음에 무슨 배신이나 이런 남친을 배신했거나 뭔가 속이고 결혼했거나 사기 결혼을 했거나 신데렐라가 그런 거 아니어야 돼요. 굉장히 진실성 있는 결혼이어야 되고 그 여자가, 그 가난한 여자가 계층 상승과 사랑을 함께 이루는 그 여자가 뭔가 결함이 별로 없어야 돼요. 가난하다 이런 거 말고요, 윤리적 결함 같은 게 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킬 때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한국 대중예술사에서 한 70년
거의 신데렐라 이야기가 없어요. 왜? 대부분은 남친을 배신했거나 속이고 결혼했거나 여자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속이고 부잣집 상대자하고 결혼했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구박을 받아갖고 맨날 시댁에서 구박받아갖고 쫓겨나거나 그런 얘기가 더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되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신파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 191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던 몇 가지의 신파적인 이야기의 틀이 어떻게 보면 그 후까지 계속 내려오게 됐는데요. 지난 봄에 저하고 한국 대중예술사를 대중가요 이야기를 일제강점기와 할 때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수일과 신순애를 이렇게 삼각 그려놓고서 막 설명했었잖아요. 결국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이수일과 신순애는 그때 신순애는 신데렐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김종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자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순애를 신데렐라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전 남친을 배신했으니까요. 사람 별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오로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남자를 선택해서 김종배를 선택해서 결혼한 거였으니까. 이건 윤리적인 하자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데렐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유형인 신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을 얘기를 하는데요. 신순애, 차홍도, 그리고 이경자라고 하는 인물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쌍홍도라고 하는 장안몽도 일본 대중소설이자 연극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번안된 작품이라면 쌍홍도도 마찬가지로 191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일본 소설의 번안 작품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경자라고 하는 여자가 당시에 신교육도 받고 그런 여자예요. 자유결혼을 했어요. 연애를 해가지고 의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부잣집이다 이자 의사하고. 근데 이 남자가 처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사기 결혼이었던 거죠. 임신까지 했는데 너무나 화들짝 놀랐다. 결혼식을 멀쩡하게 했어요. 식장 저기 교회 가서 이렇게 다 주례 받아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처자식이 있는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결혼은 깨지게 됐고요. 이 여자는 완전히 울분을 안고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칩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보기에 얼마나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딸을 아이가 있고 결혼했다는 과거가 있다는 걸 속이고 역시 부잣집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맞아요. 사기 결혼의 피해자였던 이경자가 자기가 별로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기 결혼의 가해자가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어디론가 이렇게 띄어서 없애버리고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주선을 해가지고 얘를 그냥 처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잣집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부잣집 남자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이게 신데렐라냐?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 이 엄청난 결함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피해자였는데 사실 신순애는 별로 피해자인 게 아니에요. 그냥 남친을 배신한 거니까. 근데 이경자는 자기가 피해자예요. 피해자인데 불구하고 또 다른 가해자가 돼서 윤리적 결함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그게 다 들통나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어디 뛰어났던 아이가 다시 나타나고 해갖고 막 이 여자가 거의 히스테리에 걸리고 자살을 하든가 하여튼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는 어마어마한 신파적인 작품입니다. 자, 세 번째 유형. 사실 이 경우에는 별로 윤리적인 결함이 있지는 않는데 차홍도라고 하는 인물형입니다. 1936년에 우리나라에 동양극장이라고 하는 연극 정연극장이 생기고 거기서 만들어진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고 하는 연극입니다. 동양극장을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그러니까 동양극장에서 여러 작품 올려갖고 망할 듯 하면 이 작품 올리면 스테디셀러 이렇게 정말 인기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그 홍도야 오지 마라 오빠가 있다 아시죠? 그 노래 홍도야 오지 마라. 그게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고 하는 연극을 리메이크 영화로 만든 39년 영화의 주제가입니다. 39년 영화의 주제가가 둘이 있는데요. 하나가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는 작품, 또 하나가 홍도야 오지 마라라는 작품. 그러니까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의 주인공 여자 이름이 홍도예요. 차홍도. 그걸 맡았던 여자 주인공 그 여배우 이름이 차홍녀였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쓸 때 아예 그 여자 이름을 따서 비슷하게 만들어 차홍도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다. 내용은 뭐냐면요. 그 홍도야 오지마라의 그 가사 줄거리에서도 나오듯이 사랑을 팔고 사는 꽃바람 속에잖아요. 그러니까 기생이었던 거죠. 홍도는 기생이 돼서 오빠 고시공부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오빠 친구 영호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에 성공합니다. 뭐 자기가 기생이라는 걸 속였다고 전혀 아니에요. 그 영호도 기생인 줄 알고 자기 친구 여동생을 맞이해서 아주 부잣집 아들인데 결혼에 성공하고 아이까지 낳습니다. 근데 시댁에서 엄청나게 못마땅해 하고 대부분 이럴 때 못마땅해 하는 건 시어머니나 시누이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제 점찍어놓은 또 다른 친구까지 사실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좋은 부잣집 신부감을 마다하고 저런 기생 출신의 며느리가 없다니 그리고 울분에 차 있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영호가 남편이 그 미술 전공하는 사람인데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모함을 합니다. 시누이하고 시어머니가 모함 편지 같은 거를 막 해갖고 이렇게 웬 남자가 그 편지를 보낸 것처럼 연애 편지를 보낸 것처럼 해서 이 여자가 기생이었다는 전력이 있으니까 시댁 식구를 속이기가 되게 쉬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종의 이제 간통을 했다라고 하는 모함을 해서 뒤집어 씌우고 중간에 남편하고 주고받는 그 편지도 차단을 하고 그 아들한테도 남편한테도 그렇게 알립니다.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아이까지 다 놓고 쫓겨나게 되고 뭐 거의 방황을 하죠. 그러다가 남편이 돌아와서 남편은 이제 새 아내를 얻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새 아내를 얻기로 하고 약혼을 하게 되는데 약혼식장에 약혼을 하는 그 자리에 홍도가 거의 반미치광이가 돼서 들이닥쳐서 칼을 들고 새로운 약혼녀를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뒷바라지에서 검사를 맡는 오빠 검사의 손에 잡혀가는 것이 끝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아주 그냥 딱 시작하면 끝이 다 보이는 이런 작품들이 우리는 인기였습니다. 분명히 가난한 여자가 부잣집 남자, 뭐 이경재는 그렇게 가난한 여자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냥 평범한 혹은 가난한 여자가 부잣집 남자하고 결혼하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작품들이라는 거죠. 신순의 스타일이거나 홍도 스타일이거나 꼭 기생이 아니어도 돼요. 어떤 작품 손색시 이런 영화는 보면 연극으로 됐고 영화로도 했었는데 그거는 그냥 시골 출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구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작품은 그냥 이렇게 우물에 빠져 죽고 끝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실화로 되어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며느리의 죽음이라는 연극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집이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처내 고하고 오빠밖에 없어요. 근데 시집을 갔는데 뭐 아무 이유도 없죠. 그냥 뭐 집안이 변변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구박을 받아요. 결국은 그 여자는 철길에 몸을 던져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건 실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연극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인기를 끕니다. 이런 종류의 작품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인기가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작품만 인기 어렸을까요? 부자하고 결혼하는 여자 이야기를 행복한 결혼으로 설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 구조가 행복한 결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이 머릿속 구조가 도대체 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사회 심리가 뭔가 늘 부자하고 결혼할 때는 뭔가 배신이 있을 거야. 이건 사귈 거야. 아니면 이건 결혼해봤자 뻔한 고생길로 해가지고 결국은 언해피엔딩으로 끝날 거야. 라고 대중들이 이 잠재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좀 이상하죠. 아니 부자들하고 결혼해갖고 그냥 행복하게 산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신데렐라나 콩쥐팥쥐 얘기를 우리는 왜 못 만들고 왜 꼭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야 속이 편하냐고요. 희한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즉 부자와 권력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별로 그렇게 윤리적인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선택하는, 권력자를 선택하는 것이 비윤리적인 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부자가 결혼하면은 어머 축하해 좋겠다가 아니라 저 분명히 누굴 배신했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혹은 내가 부자랑 결혼을 하는데 그게 마냥 좋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불안한 이런 게 있는 거죠. 즉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 오로지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약육 방식, 무승열패, 우월한 것은 승리하고 열등한 것은 패하는 정말 무슨 동물의 왕국 같은 세상이라고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적 세상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약자는 인륜이나 천륜을 지키면서 그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배신을 하고 그걸 저버릴 수밖에 없는, 윤리를 저버릴 수밖에 없도록 떠밀립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봄에 강의했던 것처럼 그게 스스로 자기가 저항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그 배신의 죄가 자기께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순순애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김종배한테 시집을 감으로써 제가 죽이려니에요. 이렇게 돼버리는 게 되는 거죠. 혹은 내가 못난 탓이다. 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난한 죄로 오빠 뒷바라지를 하려고 기생이 된 거잖아요. 내가 기생이 되고 싶어서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난한 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가난한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난한 건 죄가 되는 거죠. 맞아요. 윤리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약자라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 그게 얼마나 간팍한 세상입니까? 즉, 이 신화가 펼치는 세상, 신데렐라가 나올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때 20세기 초중반의 세상의 모습, 대중들이 이해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뭐냐면 약자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세상, 윤리를 지키면서 부자가 될 수는 없는 세상, 부자가 되려면 윤리를 저버리거나 윤리를 지키고 가난하게 살거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우리가 폰치파치 이야기가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19세기까지 조선시대까지 어쨌든 신데렐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왜 그때는 있었는데 20세기 들어서 갑자기 그 신데렐라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신순애나 차홍도 같은 인물만 생겨났을까요? 자, 조선시대까지 전근대시대 때는요. 왕과 결혼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왕은 하늘의 대리자, 우주의 대리자. 즉 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이건 나쁜 세상이야 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대중들한테 실제 나빴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중예술에서 중요한 건 실제가 그러냐가 아니라 대중들의 생각이 무엇이냐, 대중들의 머릿속이 무엇이냐예요. 근데 조선시대를 살았던 사람, 전근대를 살았던 사람의 머릿속에서 왕은 나빠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정말 체제 부정이잖아요. 그건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어느 순간에는 하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져서 사필 규정, 권선징악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살아있던 시대가 그래도 전근대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소설들 보면 맨날 주인공이 고난에 빠지다가 산신령이 나타나서 구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나중에 산신령이 아니면 암행어사가 나타나서 꼭 구해주죠. 어사는 뭡니까? 왕이 보낸 거죠. 왕은 하늘의 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하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20세기가 돼서 하늘의 뜻은 깨졌습니다. 왜? 더 이상 하늘, 우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20세기 세상은 뭐죠?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갑자기 떠밀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 그러고 나니까 황당하죠. 거기서 제대로 살려고 하면은 막 짓밟아야 돼요. 약자들을 짓밟아야만 되는 게 그게 자본주의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자본주의 세상에 들어온 이 대중들의 머릿속에서 굉장히 윤리적 불안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이 세상에 적응하고 살려면 윤리를 막 저버리고 살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거죠. 인륜과 천륜을 스스로 저버리면서 자본주의 세상에 적응하고 부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인륜 천륜을 그냥 지키면서 나는 이 세상의 약자로 살면서 흑흑거리고 구박받으면서 울 것인가. 이게 참 골치 아프죠. 물론 제3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나는 당당한 가난한 사람으로 살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아니, 아무리 일제가 파치나고 해도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니까 이건 대중예술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중예술은 어쨌든 대중이 갖고 있는 계층상승에 대한 욕망 같은 걸 건드려주는 건데 그 계층상승이
굉장히 편안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대안입니다. 20세기 중반까지 그래요. 자, 이 끄트머리 4페이지 거의 끄트머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사적 작품이 유행하던 시대까지의 대중은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이 앞으로 행복한 미래를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계층 상승에 실패하고 좌절하거나 운 좋게 성공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비윤리적인 선택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강자가 선하고 바람직하다는 신뢰가 깨진 세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방후에는 어떨까요? 해방후가 되고 나면은 그래도 일제도 물러갔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이 왔어요. 우리는 그것을 자유민주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가 되면서는 갑자기 돈과 섹스와 이런 식의 마지막 성욕이나 물욕에 대한 욕망이 그렇게 지저분하거나 비윤리적인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엄청난 춤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쟁도 있었겠다. 뭔가 이전의 윤리는 깨졌고 무욕이나 성욕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승인이 조금은 생기는, 근데 아직은 불안한 이런 시대가 1950년대 약간의 거품 낀 세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1960년